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그러는데 영하권 기온으로 뚝 떨어진 채 한 주 시작합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이 잘 안 나온다, 목소리가 안 나온다라는 이유로 재판 불출석을 통보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더 이상 기다려줄 수는 없다 라며 이 대표 없는 재판을 진행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대표 상태는 어떤 건지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친명계에 가까운 친명계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이른바 성희롱 발언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여성을 쏙 뺀 3자 간의 합의문이 돌연 공개됐습니다. 현근택 부원장 입장에서야 최대한 합의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테지만 피해 여성이 합의도 하지 않은 합의문이 공개돼서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반중. 동아일보가 오늘 일면에 쓰고 있습니다. 여타의 조간신문 국제면 톱이기도 합니다. 함께 보시죠. 대만 선거 결과 친미 라이칭더 40% 득표 총통에 당선됐습니다. 중국이 가장 우려했던 선거 결과다라는 분석 나옵니다. 중국은 보란 듯이 통일은 필연이다라며 바로 대만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과연 대만 총통 선거 결과의 여파가 동북아에 어떤 영향을 불러올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텐트, 한겨레 신문 오면 기사입니다. 미래연합 출범날, 원칙과 상식이죠. 제3지대 세력이 한자리에 이렇게 집결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텐트를 크게 쳐야 한다라고 제3지대 빅텐트를 밝혔습니다.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원칙과 상식 3인방에 플러스 이준석, 금태섭, 양양자 등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떴다방에는 참여 안 한다라고 쓴소리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귀환, 한국 경제 이면입니다. 장롱 속 신사 임당의 귀환, 코로나 종료 이후에 예금 금리 등이 소폭 오른 영향인 것 같습니다. 집에 있던 5만 원권의 환수율이 5년 내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게 꼭 그렇게 좋은 현상만은 아니어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오늘의 시사상식. 돌직구쇼의 오늘의 픽, 선택은 GP입니다. 오늘 여러 조가신문에서 뜨겁게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GP는 GP인데 북한의 GP 지하 파괴 확인을 못했다. 이런 보고가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는데도 검증단에서 문 정부가 묵살하고 북한의 GP는 무력화됐다라고 발표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서 이 GP는 비무장지대 내부에 있는 최전방 감시 초소입니다. 9.19 합의로 양쪽이 10개씩 GP를 없애기로 했는데 지금 일고 있는 논란은 북한이 지상 위에 있는 시설만 없애고 지하 시설은 그대로 놔뒀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때 검증을 제대로 했었어야 했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매섭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다시 추워진 영하의 기온으로 뚝 떨어진 월요일 아침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님, 그리고 KBS 기자 출신의 방통위 부위원장을 역임한 안영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돌직구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그리고 매일경제 논설위원 출신의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대표가 재판에 나갈 건강 상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조계에서는 언제까지 재판을 지연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대표와 가까운 인사인 현근택 부원장의
피해 여성 빠진 삼자 합의문 논란도 오늘 새롭게 부상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복귀 시점은 장고, 총리실에 쏜 화살. 자, 우선 민주당 내부에서 이른바 친명, 비명, 이 적격, 부적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논란이 매섭습니다. 자, 각종 혐의로 재판 중인 인사들이 대거 적격 판정을 받았다라며 국민의힘에서 비판 논평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숱한 사법 리스크 속에서 셀프 면죄부를 받았다. 적격 판정 받은 걸 여당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친명이냐 아니냐가 민주당 검증의 유일한 기준이다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민주당의 적격 판정 인사들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 여러 혐의에도 불구하고 적격 판정이 나왔고 황운하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유죄가 선고됐는데 예비후보 등록 적격하다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노웅래 의원도 뇌물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는데 적격, 정봉주 의원은 미투 논란으로 민주당이 2020년에 이미 부적격 판정을 내린 바 있었는데 역시 이재명 대표와 가깝죠.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남국 의원이 시트콤 비슷한 걸 했었죠. 돈 봉투 부스럭 어쩌고 하면서요. 뭐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김남국 의원 돈 봉투 받는 소리 같은 아닌가? 우리 김상원 의원께서 김남국 의원한테 돈 봉투 전달하는 소리가 오시락거리는 소리. 참 조건이 없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노웅래 의원은 그게 다 조작이라고 계속 했었고요. 그걸 이후로 민주당 전체가 대단히 비난했었죠. 그런데 정작 노웅래 의원은 그 부스럭거리는 시기에 돈을 받은 건 맞다고 본인 스스로 법원에 제출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을 공천 적격이라고 얘기했고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해도 너무한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 적격, 부적격 기준 논란이 민주당 안팎에서 넘어서서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선거에 못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전 단계인 예비후보 등록에서 적격, 부적격 기준이 공정치 않다라는 논란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고 있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판 들으셨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1심에서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징역형의 유죄가 선고됐는데 예비후보로 등록해도 된다라고 적격 판정을 내려서 사실 민주당 내부 일각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고 있는데 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혐의가 있는 의원들도 적격 판정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 때문에 사실은 뭐 흔히들 뭐 정가 몇 번 뭐도 있고 해도 다 통과되는 것 같은데 더 이상한 기류는요. 그보다 훨씬 경미한데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적격을 둘 테니 이번에 출마하지 말라.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똑같이 적격인데 희한한 자격을 해서 사실 친명과 비명을 또 걸러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들리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어느 기준이 그 적격의 기준이냐, 예. 공정심사의 기준이 과연 적합한 것이냐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더 심한 경우인데 실제로 내일 모레 그 유죄 판결이 엄연하고 또 판결이 나 있는 부분도 적격으로 통과돼 있고 옛날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걸 트집 삼아서 명예를 위해서 적격을 시켜줄 테니까 이번엔 나오지 말아라든지. 아, 그래요? 그런 얘기가 그런 있었습니까? 정도 얘기가 있다면 상당히 개별적으로는 끙끙 앓고 있는 후보자들이 많다. 예. 이것이 그냥 그대로 만약에 그나마도 민주당이 합리적 범주 안에서의 일부 뭐 적절하지 못한 게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공천위가 자격심사위가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가진다면 문제가 안 될 텐데 네. 이런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경우 특히 현역 의원들도 그 속에 포함되는 의원이 있어요. 제가 지금 공표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제 그 누구 하나 다 열어보면 사소한 일들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가 나중에 어떤 후폭풍을 낼지 한번 지켜볼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들으셨다는 적격 판정을 줄 테니 불출마하라라는 요구를 받은 인사가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비명입니까? 비명이죠. 예. 그 얘기를 직접 들으신 겁니까?
그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쭉 그 몇몇 사람의 케이스를 제가 들은 적이 있죠. 그렇군요. 예. 김영주 의원님의 어떤 개인적 취재 내용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격과 부적격의 기준이 친명과 비명 아니냐라는 논란인데 기자 출신의 안영환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고무줄이죠. 기준은 명확한 강철로 만든 기준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의 이 공직자 후보 검증의 기준은 고무줄. 그냥 늘었다 줄였다 늘었다 줄였다인데 우리 김영주 의원께서 뭐 케이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민주당의 뭐 전라남도에 후보로 나오는데 후보가 있었어요. 기소유예를 받은 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경명. 기소유예란 것은 검찰이 기소할 건까지 안 되기 때문에 유예한 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야, 너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당의 대표께서 3개 법원에서 7개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너처럼 기소유예된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돼. 후보자 검증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까? 그렇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무색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번에 보니까는 꼭 그것도 아니에요. 뭐 황운하 현재 3년 징역 3년형을 선고를 이제 1심에서 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노웅래 의원 이미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적격 판정을 받았어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황운하 노웅래 의원 같은 케이스를 보면은 뭐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고 재판 중이기 때문에 봐준다고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기소 유예된 사람을 부적격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편이면은 그냥 봐주고 저 편이면은 그냥 냉정하게 몰아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게다가 지난번에 정성 의원과 이재명 당대표 사이에 오간 카톡 내용을 보면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누구누구가 협의해서 누구누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케이스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 누구나 민주당이 현재 적격, 부적격 판단하는 후보자 검증위의 기조는 고무줄이다. 내 편이면 옳고 저 편이면 틀리다라는 게 지금 증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중앙일보 사설도 1심 실형도 뇌물 혐의로 기소된 자도 출마 적격이라는 민주당이라는 사설이 등장할 만큼 이 논란은 아주 뜨거워졌습니다. 적격 부적격의 기준이 친명 비명 아니냐라는 게 이 사설의 핵심 문제 제기일 텐데요. 그 가운데 친명 인사로 분류된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 성남시 지역 정치인 이석주 씨 사이에 합의문이 떡 공개가 됐습니다. 문제는 피해 여성이 이 합의문에 합의하지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합의한 채 올렸다는 겁니다. 성희롱 논란 합의문 공개. 이석주 씨 사안 자체가 단순했다. 이 사안은 성희롱으로 기억될 게 아니고 실수와 모범적인 사과로 기억될 것이다 라며 합의문을 공개했습니다. 이석주 씨가 그간 현근택 부원장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자, 주말 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범적인 사과다. 그리고 실수에 불과하다라며 합의문을 공개한 겁니다. 이석주 씨가 올린 현근택 부원장과의 합의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현근택은 1. 발언문, 부적절한 발언, 부부냐, 같이 사냐, 감기도 같이 걸리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런 발언 안 했다라고 현근택 부원장은 계속 기억이 안 난다 주장해왔는데 정작 합의문에는 사과를 했어요. 4. 이석주와 피해 여성은 현근택의 불출마, 당내 징계 및 출마 자격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며 자필 합의문을 공개한 겁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피해 여성이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근택 부원장과 이석주 씨만의 사인이 담겨 있습니다. 여성 측의 사인은 빠졌습니다. 여성은 합의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해당 피해 여성의 입장입니다. 12일 그 자리에 간 사실은 맞지만 해당 문서에 사인하지 않았다. 우리가 방금 봤죠. 법률적 검토하고 월요일쯤 대답하겠다고 했는데 사과를 받지도 못했고 그 사이에 합의문이 공개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매일경제 논설위원을 지내신 윤경호 위원님, 피해 여성이 합의하지 않은 채 남자 두 사람이 합의문을 올렸습니다. 비판하던 이석숙 씨도 모범적인 사과다라고 멘트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사자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합의문,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나 성희롱이라고 얘기한다면 남성과 여성과의 관계. 근데 정작 3인 중에 두 당사자는 남성이고, 그리고 더 어떻게 보면 모욕감을 느낀 주체인 수행비서라는 여성은 쑥 빠져 있고, 그렇다면 이게 봉합이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일이 터진 게 작년 12월 29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보름여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공천 전 단계에 이를테면 공천 심사까지 보내줄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 지금 논란을 벌이는 거 아니겠어요? 윤리심판원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 내에 아마 이런 것들을 심사할 수 있는 다른 기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 현근택 씨가 변호사가 지금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는 당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리심판원이나 또는 기타 다른 징계심사기구에서 빨리 먼저 의견을 내놓고 거기서 교통정리를 한번 해주면 오히려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아까 나왔지만 황운하 의원, 노웅래 의원의 예처럼 이건 뭐 지금 기소돼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면죄부 주려고 모든 공천을 다 하는 거 아니냐. 또 하나 친명들 오로지 다 유리한 점수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오롯이 다 떠안게 돼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아까 황운하 또는 노웅래 그리고 현근택 다 마찬가지로 상대당이 비판을 하는 거, 그건 별로 아프지 않을 것 같아요. 당 내에서의 비판, 그 얘기는 결국 이해관계가 좀 뚜렷하지 않은 일반 유권자들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얼마나 나중에 총선까지 악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예. 그걸 감안해야겠죠. 해당 여성 수행비서는 또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다 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이게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합의문일까? 여성이 빠졌어요. 두 번째는 도대체 그 짧은 기한 내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물밑에서. 뭐 이런 궁금증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글쎄요, 일단 제가 조금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제 변호사 경력이 아직도 일천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 왜요? 살다 듣도 못한 그러한 문서들을 많이 봐요. 뭐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그 공격한 사람은 변명문이라는 표현을 갖다 쓰지 않나. 그다음에 현근택 변호사는 발언문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제가 살다 발언문이라는 제목을 가진 문서 처음 봤거든요. 발언문이네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그 뭐 변명문이라고 쓴 사람은 뭐 공인 그 중개사 하셨던 분이니까 뭐 그렇다고 쳐도, 현근택 씨는 변호사 아닙니까? 변호사가 어떻게 발언문이란 말을 쓰지? 발언이라고 한 건요,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합의문이 전혀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3자 합의도 아니죠. 왜냐하면 사인한 사람들은 딱 둘밖에 없으니까, 핵심적인 당사자가 빠졌으니까. 그 핵심적인 당사자가 누굽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 그런데 제가 어제 저거 봤거든요. 예. 어디서 봤느냐? 현근택 변호사 페북 들어가가지고 봤어요. 봤는데 지금 또 들어가 봤거든요. 지금은 내려졌어요. 그러면서 현근택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언론인 여러분, 보도를 자제해 주십시오. 왜냐? 여성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동의도 받지 않아 놓고 어제는 올려놓고 지금은 그거 내리고 새로운 걸 갖다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올린 다음에 보도를 자제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성 피해자한테 2차 피해가 가면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뭘 찾아봤냐면은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당규를 만들었어요. 어떤 당규를 만들었느냐? 특별 당규를 만들었어요. 어떤 특별 당규냐? 제목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이라고 하는 당규를 그 작년 말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들었는데, 그 당규 제가 찾아봤거든요. 부적격 심사 기준이 있어요. 그래, 이런 사람은 그 후보자에 적격하지 않다, 부적격이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성희롱을 갖다 들었고요. 예외가 없는 부적격 심사 기준은 성폭력을 갖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근택 변호사가 스스로 인정한 게 성희롱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은 부적격 아닙니까? 그런데 부적격 아닌데 당사자들끼리 둘이서 남자 둘이서 쏙닥쏙닥 해가지고 이 사람은 공천을 갖다 받는데 아무런 피해가 없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서를 만드는 게 그게 변호사로서 할 짓인가? 그런데 왜 저렇게까지 현근택 변호사가 저도 방송 몇 번 해봤지만 성격이 조금 급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여주는 거는 너무 급해요. 이렇게 그 합의문을 갖다가 만든 것도 그렇고 합의문을 올리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조급한 게 왜 그러느냐. 본인이 공천을 받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주공산 요번에 이제 뭐 게리맨더링이지 뭔지 해가지고 새로운 지역구가 생기면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는 떡하니 현역 의원이 있잖아요. 현역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영찬 의원이죠. 본인이 자객으로서 공천받을 거라고 하는 저 확신감과 그에 따른 조급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저는 매우 궁금하다. 그다음에 민주당이 만든 그 특별당규라고 한 것은 도대체 뭐하러 만든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이런 과정의 내막은 제 그냥 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재명 대표와 정성호 의원 간의 문자 공개에 대한 결과물일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학주 씨가 사실 한총련 출신으로 친명입니다. 이석주 씨가. 이석주 씨가. 그래가지고 촛불 100년 이 사람의 상임대표인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친명 두 사람끼리의 합의 과정에서 실제로 이 문제를 갖다가 성희롱 사건인데 모범 사례로 바꿔버려요. 내용이. 참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누구나 다 뭐 출신이 어떻다, 뭐 학교가 어떻다, 뭐 전대협 세대는 되고 한중 세대가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그 피해 당사자, 본인도 피해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친명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런 오더 아닌 오더를 보면서 그냥 합의에 급급한 여성 진짜 피해자는 제외시키고 그런 과정으로밖에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똑같이 두 사람 다 피해자인데 현근택 변호사에 대한 피해자인데도 한 사람은 그 피해는 그냥 모범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것이 현재 민주당의 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또 실제적으로 수행비서 A 씨가 반발하니까 저렇게 또 한 발 빼는 거지. 만약 수행비서 A 씨가 전혀 언급을 안 하면 그걸 기정사실하고 그냥 갈 태세예요. 그리고 당에서는 탄원서 내고 있고 이건 사실은 어찌 보면 둘이 합해서 어쨌든 윤영찬 의원을 말하자면 이겨야 된다. 그런 것밖에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이 대표의 문자 메시지 컷오프는 너무 심한 건 아니냐라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고 나서 친명계의 이석주 씨가 어떤 이른바 태도를 좀 바꾼 건 아니냐, 영향을 준 건 아니냐라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분석인데요. 믿을 구석이 있다는 거죠. 믿을 구석. 믿을 구석이 없으면 어떻게? 다른 정당 같으면 특히 이제 보수 정당 같으면 굉장히 엄격합니다. 본인이 내밀지를 못해요. 이 정도까지 언론에 기사화 됐고 또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이라면은 본인이 아예 포기하고 잠적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렇게까지 하는 것은 믿을 구석이 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정성호 의원과의 카톡에서 보면은 뭐 강력 경고 별 문제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합의 발언문이라고 그랬나요? 발언문에서 성희롱 사건의 모범 사례다. 전 이해가 안 돼요. 모범 사례. 성희롱 사건의 모범 사례가 있을 수 있나? 아마도 굳이 이야기하자면 성희롱 사건을 요래저래 무마한 모범 사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성희롱 사건 무마한 게 자랑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범 사례를 이야기하는 그 사고의 틀이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건을 아주 우습게 보고 또 우습게 보는 그 배경에는 내가 믿을 만한 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저희는 이제 이석주 씨 SNS에 올린 글을 봤는데 앞서 이제 현근택 부원장 SNS에도 합의문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말씀을 주셔서 그걸 직접 보신 게 맞습니까? 네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정익진 변호사께서 보신 거군요. 어제 밤에 봤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저 화면에 나온 거 제가 일일이 봤는데 이게 손글씨로 써가지고 글씨도 이렇게 잘 쓴 것 같지 않아가지고 보느라고 조금 신경을 갖다가 썼는데 제가 궁금한 게 설사 지금 여성은 합의도 안 했는데 설사 여성까지 그래 합의한다 손 치더라도 현근택 부원장의 성희롱 발언 논란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합의문이 네네. 있었던 걸 없게 만들 수는 없는데 앞으로 저 합의문이 무슨 본인의 예를 들어 뭐 적격, 부적격 내지는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당사자들은 생각한 걸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 현근택 변호사는요, 이 두 단계 허들을 넘어야 돼요. 첫 번째는 그 피해자 이모 씨, 그 여성분의 합의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조금 전에 안영환 그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모범적인 사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피해자 이모 씨. 가해자가 모범적인 사례다. 가해자의 같은 편을 든 사람이 모범적인 사례다. 이거는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판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기소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많은 정치인들이 이런 문제들 가지고 뭐 도지사에도 떨어지고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그 피해자 이모 씨가 아 그래 내가 참자 해가지고 합의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특별 당규, 일반 당규도 아니고 이번 그 4월에 있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꼭 집어가지고 만든 특별 당규에 거기 별표에 부적격이라고 심사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성희롱을 갖다 들었는데 아무리 당사자가 합의했다라고 해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그 감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먹히지가 않는다라고 하니까 민주당의 공천이 이게 무슨 시스템 공천이냐 그냥 일방적인 독재 공천이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그 증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경호 의원님 아무래도 이제 현근택 부원장 입장에서는 뭐라도 좀 용서받고 합의문이 좀 필요했던 것만큼은 맞아 보이는데 앞서 이제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 일단 여성이 합의하지 않고 있다. 두 번째는 설사 합의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공천을 할지 말지는 합의와는 별개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사자가 과연 현근택 부원장의 사과, 반성 이걸 인정하느냐 그게 가장 관건일 것 같아요. 현근택 부원장은 공천을 위한 여러 검증 단계에 이게 문제가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거에만 오로지 지금 매몰돼서 이 문제를 대응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아마 더 큰 패착에 빠질 가능성이 있죠. 우선 시간에 쫓기겠죠. 그다음에 주변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뭐 조작까지는 아니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는 노력을 왜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접근은 오히려 일을 더 그르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설사 정성호 의원과 이재명 대표 간에 서로 주고받은 문자 이거에서 볼 때 현근택 변호사를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본인에게 봐주기로 이미 방침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목표는 정해놓고 다른 여러 여건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걸 인정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그래야 공천이든 아니면 다른 여러 아마 활동도 다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현근택 변호사가 너무 건너뛰려고 하거나 서두르거나 하다 보면 더 큰 패착을 분명히 당할 수 있다. 그 얘기만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과연 이 사태가 어떻게 비화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 이 대표 피습과 관련해서 총리실이 이른바 이 대표 피습에 과 관련해서 가짜뉴스의 진원지다라며 총리실을 고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청래 최고위원 등은 경찰 수사가 무언가를 가리고 있다라며 배후 얘기를 자꾸 꺼냅니다. 이미 습격범은 단독 범행이다라고 밝혔고 스스로도 밝혔을 뿐 아니라 경찰도 배후도 없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의 배후 설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이죠.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는 이 문자 발송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법적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법리 검토를 해서 다음 주 초에 총리실을 대상으로 고발 조치를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이런 정치 테러, 거의 죽을 뻔한 이런 엄청난 사건을 자행한 범인의 신상 공개를 왜 하지 않았는가? 그 경위를 밝혀야 합니다. 1.4cm 자상을 1cm 열상으로 사건 초기에 발표한 것을 민주당에선 가짜뉴스로 규정했고 그 가짜뉴스의 진원지를 총리실로, 이 민주당의 표현입니다. 총리실로 꼽은 겁니다. 더 나아가 고발까지 하겠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배우가 있는데 배우를 가린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경찰은 부실 수사,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 다시 수사하고 다시 발표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국회가 국정조사, 특검 등 권한 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범은 없고 단독범이라 발표했는데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범인의 칼 찌르는 장면을 보면 고도로 훈련된 사람 같습니다. 흉기를 구입하고 줄로 날카롭게 갈고 6차례 동선과 동행인, 공모인은 없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배우가 있는지 없는지 더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 배우가 있는 것 아니냐.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이런 말이 계속 연일 나왔습니다. 급기야 정청래 최고위원은 습격범이 고도로 훈련된 습격범이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안영환 의원님,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총리실이 가짜뉴스를 고의로 퍼뜨린 거고 고도로 훈련된 습격범의 범행을 경찰이 축소해서 수사 발표했고 배우가 있을 것이다. 요약해 보면 이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음모론, 배우가 있다는 배우론이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급할 겁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대표가 정말 아주 위급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저런 명백한 정치 테러입니다. 정치 테러 행위의 피해자가 있는 측은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변동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그러나 지나친 것이죠. 사실 이 총리실에서는 경찰에서 이제 그런 첩보가 들어오니까 대테러 종합상황실의 간부들한테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뭐 거기서 변조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건 아마 살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의 거짓말을 하려면은 속된 말로 해서 10개의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만이 거짓말 유죄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리실에서 저런 걸 짜서 했다? 어거지로 만들었다? 아니, 총리실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자, 서울대병원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부산대병원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경찰 직원이 몇 명입니까? 2만 사람들의 다 입을 막고 모아가지고 음모를 만들 수 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 말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음모론이죠. 그다음에 지금 정청래 의원, 지금 이제 뭐 피를 닦는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자, 경찰에서 지금 저 습격을 당한 상황은 이미 화면에 다 담겨져 있고, 그런 다음에 경찰에 옮길 때도, 병원 옮길 때도 민주당에서 다 옮겼고, 일단 부산대병원에서 정규 대한민국 국립병원에서 치료를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개입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경찰 이야기대로라면은 저도 모든 게, 자, 피가 남아 있으면 공공장소입니다. 보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정대로 치웠다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증거인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민주당 주장은 저기에 포토라인을 치고 현장을 보존하고 철두철미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이미 상황이 다 드러난 이야기예요. 화면에 다 담긴 상황입니다. 아니, 비밀리에 밤에 혼자 가는데 저런 사건이 터졌다? 그럼 포토라인 치고 남겨놔야죠. 이미 다 노출된 상황인데 경찰에서는 규정대로 한 겁니다. 범인을 잡았기 때문에. 그럼요. 범인도 현장에서 즉시 검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걸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음모론의 제기다. 저는 우리 정치인들,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공천 과정에서 막말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 벌점을 주고 징계를 가하겠다. 음모론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벌점을 주고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자꾸 음모론에 기대서 자기를 부각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안민석 의원 제 이야기 실명 거론해서 좀 미안한데, 최순실 사건 때 방송 돌아다니면서 최순실 씨가 수조 원의 돈을 숨기고 있다고 하고 다녔어요. 그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뭐 또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보수 쪽에서는 수조 원의 돈을 지금 미국에 감추고 있다. 이유여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말년에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다가 돌아가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좌파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스위스은행에 수조 원을 돈을 숨겨놓고 있었다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근혜 대통령 지금도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있어서 징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가짜 뉴스라는 건요, MIT에서 조사해 보니까 진짜 뉴스보다 전달 속도가 6배가 빠르답니다. 그런 뉴스는 빠르게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저런 음모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정청래 최고위원은 습격범이 고도로 훈련된 사람이다라고 밝혔는데, 제가 사실 고도로 훈련된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국방부 출입 기자를 오래 해서 습격범의 이웃 주민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하면서 바둑이나 두고 이 유튜브를 좀 자주 보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도 보면 이 편향된 컨텐츠 등에 너무 심취해서 극단적인 정치 심취로 인한 범행이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데 정청래 최고가 밝힌 것은 마치 누군가의 배후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고도의 군사훈련을 받은 듯한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서 글쎄요, 인식 차이가 너무나도 큰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좀 과유불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런 얘기보다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게 예컨대 고도로 훈련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제외한다면 예. 들을 만한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왜 그렇게 그 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스친 그냥 흉기가 아닌 또 깊이 찌른 흔적이 아닌 걸 열상이라고 해요. 왜 그걸 아무리 경찰이 말하자면 총리실에 전달했다 하더라도 초기에 왜 경찰이 그렇게 자상을 열상으로 했는지, 그리고 또 실제로 왜 그렇게 빨리 조사 결과를 나오기도 전에 단독범이라는 걸 잘라서 확신하듯이 말했는지, 저는 그거는 축소 은폐의 의혹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잘못됐고.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외국 언론들은 이름까지 나왔는데 당에 언제 가입했는가. 저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당에 가입했는지를 범죄를 한 의도와 목적을 밝히기 위해서도 그것은 불가피하게 필요했다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신상 공개 전혀 못하겠다. 그게 이중잣대일 수도 있다라는 의혹들이 남습니다. 축소 은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 충분히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도로 훈련된 사람이다. 뒤에 처음부터 말하자면 뒷배가 있었다. 이런 얘기함으로써 앞에 이 순수한 축소 은폐 의혹의 문제제기가 또 오히려 희석된다. 전체적으로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는 얘기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저런 얘기를 할수록 훨씬 더 과학과 근거에 국민들이 봤을 때 저건 진짜 문제가 좀 있네. 그런 정도의 수준에 그쳐야지 마치 저 사람이 어디서 특별하게 특수훈련을 받고 투입된 사람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자기 말의 신빙성을 더 줄이는 그런 손해보는 결과를 낳는다.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검 얘기 나와서 이번에도 특검할 수 있다 얘기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럼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만약에 이제 이 사안을 갖고 특검을 하게 된다면 특검의 수사 대상은 이 습격범이 얼마나 과연 고도로 훈련을 했는지, 어느 기관에서 고도의 훈련을 받았는지, 혹은 이 사람을 고도로 훈련시킨 배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국무총리실 등은 압수수색해서 과연 누군가가 고의로 1.4cm 자상을 1cm 열상으로 이른바 후령을 내려서 유포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겠군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요, 뭐냐면 없는 거 밝히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바빠가지고 아침 안 먹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침을 안 먹었는지 밝히는 게 어렵습니까? 아침에 제가 사과 한 쪽이라도 먹었다고 하는 걸 밝히는 게 어렵습니까? 고도의 특수훈련을 갖다가 받았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고도의 특수훈련을 왜 60대 그 거의 이제 나이 드신 조금 있으면 이제 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법적으로 노인이거든요. 그런 분을 잡아다가 고도의 훈련을 시켜가지고 도대체 무슨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요, 민주당은 이 뭐 특검 같은 거 이렇게 계속 하지 마시고 뭐부터 해야 되냐면 검수원복해야 돼요. 검수완박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수사가 맥을 못 잡고 막 계속 이렇게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많은 일들이 생기면 그때마다 특검을 갖다가 합니까?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같이 이렇게 그 국가의전 서열 8위이신 분이 저렇게 피습을 당하셨으면 그러니까 특검 같은 거라도 하지. 일반 서민들이 저런 일을 갖다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찰 수사도 못 믿고 검찰은 수사도 안 하고, 그러면 특검 해달라고 뭐 매번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그 사법 체제가, 범죄 수사 체제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아닌 정청래 최고위원 자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일단은 경찰 그 신뢰하고 경찰의 그 수사를 계속 그 믿어주고, 그 다음에 지금 많이 이렇게 손상된 우리나라 범죄 수사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이 사안이 민주당에서 언급한 것처럼 특검의 사안이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특검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보십니까? 국민들의 생각도 좀 궁금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어쨌든 이 같은 불행한 이 정치 테러 피습은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도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정상적인 국회 일정이 돌아가야 함은 명백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재명 없는 이재명 재판을 하겠다라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변호인은 당분간 출석 어려울 것이다. 말하는 것조차 힘들다라고 현재 상태를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중앙지법은 이 대표 일정에 맞추면 끝이 없다. 증인신문 절차를 활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없는 이재명 재판을 속개하겠다. 자, 이런 걸로 보이는데 윤경호 의원님, 아무래도 이제 재판이 계속 지연되는 것을 법원으로서는 뭐 마냥 지연시킬 수 없다 이런 판단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진행되는 재판이 크게 봐서 세 가지죠. 지금 얘기되는 거는 아마 대장동과 위례가 포함된 아마 이 사건일 거예요. 또 하나 위증교사 사건 따로 있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따로 있잖아요. 아마 1월, 2월에는 대개 재판부, 판사들의 인사철 때문에도 재판이 좀 미뤄지는 경우도 있긴 있죠. 예. 그러나 해당 사안마다 다 사정들이 있을 거니까 그걸 뭐 옳다 그러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 또 하나 요즘에 재판부들이 공판 중심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를테면 검사들이 기소장에 써놓은 이 수사 자료에만 의존해서 재판 판단을 하겠다라가 아니라 본인 재판부가 직접 증인이든 아니면 당사자에게 얘기를 듣고 판단하겠다 이거니까 가능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특히 피의자 당연히 나오는 게 맞겠죠. 그러나 뭐 목숨까지 잃을 뻔했다고 얘기되는 저런 피습 사건 이후에 당무도 지금 제대로 당에 나가서 처리를 못한다.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재판 나와서 받아라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뭐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결국 당사자와 재판부 두 군데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예요. 피의자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다면 뭐 재판부가 그렇게 진행하는 거죠. 그 자체를 이재명 대표가 마치 일부러 재판 참석을 기피하는 걸로 그렇게 비판할 필요까지는 저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사안이든 문제의 본질이 사실 중요한 거죠. 문제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비판이 필요한 거지.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자꾸 재판을 뒤로 미루려고만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식의 비판 때문에 나온 얘기 아닌가 싶어요. 이재명 대표에게 과연 재판이 마무리되는 게 뒤로 미뤄질수록 더 유리한 거냐 아니면 뭐 정해진 순서대로 가는 게 유리한 거냐. 결론은 4월 총선 전에 이재명 대표에게 씌워진 어떤 혐의에 대해서도 지금 그 전에 유죄든 무죄든 판결이 나오는 거 이건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보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될 수밖에 없는 여러 재판 과정은 지금 옆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 그냥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는 게 저는 옳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자 의사 출신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말하는데 지장 초래할 사유 없다.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의학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라고 의사 출신 안철수 의원이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할 수도 없는 상태다라고 현재 상태를 밝혔습니다. 당무에 정상적으로 복귀 시점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퇴원 당시에도 모습을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되기를 바랍니다. 안영원 의원님. 아니 변호인단에서 당분간 재판 출석이 어렵다. 당분간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번 재판에 참석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 후에는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미루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정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자신감이 있다면 재판을 좀 빨리 해달라. 빨리 털고 싶다. 나 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할 텐데 저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도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재판에서도 재판 끌려고 했던 게 역력히 드러나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재명 대표가 의지를 보이고 한다면은 안철수 의원 말처럼 그렇게 건강 상태가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은 재판에 한번 나와서
오히려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나의 의지를 보여주면 재판부에서 좋게 보여 국민들한테도 좋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 드러내지 않고 저렇게 자꾸 당분간 출소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는 그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건강을 회복하느라 당무에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복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선 허세 정치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라며 한 비대위원장에게 강한 비판을 냈습니다. 신당을 차리겠다는 이준석 전 대표도 계속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 비대위원장의 대응은 어떤 내용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컷오프 기준 착수, 불체포 포기, 압박.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천 받기로 돼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며 혹 내가 공천 받기로 돼 있다. 그 사람 조심해라.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충남도 그렇지만 여러 지역에서 내가 공천을 받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당의 공천 공정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훼손되고 있다. 그런 지적이 많은데 좀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자기의 PR이라든가 이런 거의 방법으로 과거부터 늘 있어 왔다는 거잖아요. 공천 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 하고 다니는 분들 말은 믿지 마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서 나의 지지율은 대단한 건 아니다라는 발언도 했다는데요. 들어보시죠. 여론조사를 보면 위원장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는데 당 지지율은 그대로인 게 나오잖아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제 개인 지지라는 것은 사실 뭐 국민들께서 잘 봐주시는 것이고요. 그게 뭐 저는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이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걸 국민들께서 서서히 알아봐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율 얘기 기자가 물었잖아요. 김영주 의원님,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은 올라가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왜 이른바 답보 상태냐? 라는 거에 대한 한 비대위원장의 답변입니다. 네. 나의 지지율은 사실 뭐 대단한 건 아니다. 그냥 국민께서 이쁘게 봐주시는 거다. 한 비대위원장도 조금 당 지지율이 왜 답보 상태일까에 대한 좀 답답함, 그리고 좀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 두 가지 감정이 좀 동시에 다 보인 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두 가지겠죠. 우선 이 총선이 윤석열 정부의 중간 심판, 평가의 역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그런 것을 유권자들이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이 올라간 건 그렇지만 도대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스타일도 있고 말도 잘하고 그럴듯하다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그것이 현재 당청 관계의 변화를 갖고 오는 실질적인 결단으로 아직 보여지지는 않고 있다라고 유보하고 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게 이제 당 지지율 어떤 요인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다만 긍정적인 경우는 부울경이었다고 봐요. 그렇군요. 부울경은 2030 엑스포 때문에 사실은 보수 지지자들이 굉장히 위축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것이 그 시점에 적절하게 원기를 회복시켜서 그렇게 가파르게 부울경의 어떤 그 말하자면 보수의 결집과 실제로 당 지지율의 상승에는 매우 큰 도움이 되고, 큰 틀에서 어쨌든 이번 총선을 임하는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위축돼 있는 부분을 풀어주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간격이 있는데 지금부터 예컨대 김건희 특검이나 실제로 당청 관계 조율이나 공천에 있어서 과연 정말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도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나 국민의힘에 계시는 분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잘하네 이런 평가가 나오면 사실은 당의 지지율을 견인해서 올려가는 그런 효과를 아마 조만간 내세울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결과 따라온 거죠. 한동훈 지지율은 굉장히 높은데 당의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거나 총선 결과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아마 본인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의 의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대표에 준하는 당을 이끌고 있는 직책입니다. 그런데 전직 당대표인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한 비대위원장을 글쎄요, 횟집의 꽁치구이에 빗댔습니다. 이 비유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 탈당을 해서 신당을 밝힌 바 있죠. 세계 최고 꽁치구이를 한다고 횟집에 손님 모을 수 있겠냐? 라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제 전국 그 투어 행보에 대해서 그 횟집에 나오는 이른바 그 밑반찬이죠. 사전 반찬. 그거를 좀 이 뭐 외려, 일본식 외려로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만 방송으로는 적절한 것 같지 않고 그 사전 밑반찬에 빗댔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꽁치구이에 빗댄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이 부산에 가서 1992년 맨투맨 티셔츠를 입은 것과 관련해서 또 이준석 전 대표 비판했습니다. 롯데가 1992년 이후 우승 못했다는 조롱의 의미가 된다라며 지금 부산 사람 놀리는 거냐라며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비대위원장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한 의원님, 네. 이 꽁치구이 비유 그리고 1992 티셔츠가 오히려 부산 시민들을 조롱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비판, 굉장히 계속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한동훈 때리기에 나섰다 이런 뭐 기사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본인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겠죠. 자꾸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같은 레벨이 돼야만이 당을 이제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면 입장에서는 굳이 반응할 이유가 없지요. 현재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꾸 민주당을 공격해서 이재명 대표와 같은 레벨에서 서로 이제 싸우는 이런 관계가 돼 있습니다. 또 이제 뭐 대선 후보 지지율도 뭐 거의 근사치에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준석 전 당대표의 말에 대응을 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꽁치구이 이런 표현은 지나쳤습니다, 사실. 예. 그런데 굉장히 비하는, 그래도 어찌됐든 정치 한 당의 여당의 대표에게 그런 비유를 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았고요. 특히 이제 92년 이야기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부산 분들 많이 압니다. 92년은 부산 롯데 팬들한테는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영광의 순간이다. 그 영광의 순간을 재현하지 않는 그런 의미로 또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 의미인데 저게 조롱의 의미다? 글쎄 그런 이제 롯데 팬들을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 롯데 팬들에게는 다시 한번 되새기는, 다짐하는 그런 티셔츠이기 때문에 또 부산의 정서를 알기 때문에 입고 간 겁니다. 그것을 조롱으로 본다는 것도 상황 판단을 좀 잘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지금 한 비대위원장은 침체돼 있던 여당의 분위기를 일신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슈퍼스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당이나 강력한 스타가 있어야지 선거를 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과거 안철수 신당이 호남에서 의석을 얻어 제3 정당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안철수라는 스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당에 스타가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그 스타성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신선한 이미지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떠오르니까 이에 대해서 자꾸 이제 민주당에서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준석 대표도 뭐 그런 측면 같은데 정치판에서도 자꾸 저는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언어도 사실 절제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 전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체를 꽁치구이에 비유한 건 아니겠죠. 횟집에서 회가 신선해야 되는데 한 비대위원장이 본질적인 것을 안 하고 주변부만 건들고 있다라는 의미로 꽁치구이가 맛있어봤자 횟집에 손님이 많겠냐라는 비유를 한 건데 꽁치구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횟집 가면 꽁치구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준석 저런 발언이 안 먹힌다는 걸 수도 있는데 한동훈이나 이준석이나 사실은 젊어 보인다, 젊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또 하나의 부정적인 건 저 사람들은 말싸움에만 저렇게 잘 나서느냐 뭐 이런 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말하는 태도 거기에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또 하나 거기에 철학이 좀 담겨 있느냐. 이준석 전 대표도 이제는 제3지대에 지금 좌장으로서 튀어나와서 본인의 세력을 끌어모으려고 하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지만 사실상 지명직 여당의 대표 아닙니까? 예. 그럼 언제까지 1992라는 뭐 이런 상징적인 뭐 티셔츠 하나 입은 거 이런 걸로 뉴스를 몰고 다닐 거냐? 왜? 4월 총선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금 좌우하는 분기점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한동훈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떤 정책과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기점 이미 지났죠.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라고 얘기하면서 다니면서 쏟아낸 정책들 중에 다주택자의 중과세를 한시적이긴 하지만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동훈이라는 여당 대표는 왜 이런 방구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아직은 때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정치를 너무 이미지만 유권자들을 끌고 가는 거 아니면 아주 단말마적인 이 감성만 따지게 하는 것만 쫓아다니는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는 정치를 스스로 이렇게 격을 떨어뜨리는 걸 지금 여당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인이 오히려 부채질을 하고 다니는 거다. 꽁치구이 1990이라는 티셔츠 이런 게 그들에게 정치에 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너무 실망스럽지 않아요? 아직 멀었습니다. 국민들의 정치 의식, 정치 수준은요. 미안하지만 이준석 대표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머리 위에 이미 올라서 있어요. 그걸 모르고 단순히 1990이라는 티셔츠 하나 입고 가면 부산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것이다. 또는 꽁치구이에 빗대서 한동훈을 비판하면 아 이준석이라는 정치인 참 말 시원하게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제발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제가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요. 잘하는 식당 좀 아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깍두기 잘하는 집이 설렁탕 잘하던데요. 그다음에 아까 김진 앵커 이야기했지만 꽁치 잘 굽는 집이 회도 잘하던데요. 그다음에 저는 1992 저 셔츠를 딱 보고 야 한동훈 비대위원장 참 생각하는 게 좀 남다르구나 저 그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부산 시민들의 그 심성을 적확하게 보여준 게 저 1992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한동훈 본인이 92학번이니까 나 92학번 한동훈이야. 그런데 92년에 롯데가 우승한 다음에 아직까지 우승 못했으니까 열심히 해서 롯데가 올해 우승하기를 바라고 나도 부산 시민들이 열심히 도와주시면은 이번에 총선에서 우승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1992 저 셔츠에 조롱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생각해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전 이번에 처음 배웠는데요. 야 저렇게 생각하려면 도대체 심성이 얼마나 베베꼬여야 저런 생각을 갖다가 할 수 있는지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바쁩니까? 전국 돌아다니기에도 이제 막 바쁘고 이제 정치 처음 시작하니까 배우는 것도 바쁘고 그다음에 또 연초니까 또 연초라서 바쁘고 그러니까 이준석 씨에 대해서 일일이 반응할 그럴 시간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이준석 전 대표는 여당을 탈당해가지고 이제는 야당 사람 아닙니까? 야당에서 여당을 공격을 갖다가 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윤경호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격을 하려면 조금 품위 있는 공격을 하면 참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꽁치구이 잘하는 집이 회도 맛있다. 쩝쩝박사라고요. 그거를 요즘 먹방의 진심인 분들은 쩝쩝박사 정혁진 변호사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을 향해 세비 반납과 불체포 포기 민주당이 받을 건지 말 건지에 대해 요구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바로바로 실천하는 정치개혁을 하려 합니다. 특권을 하나하나 내려놓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야 하는 민주당은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죠. 첫째, 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라고 약속드렸습니다. 둘째,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이 된 국회의원은 재판 기간 동안 세비를 모두 반납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민주당은 제가 이걸 물어볼 때마다 그냥 넘어가는데요.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묻습니다. 이 두 가지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한무치, 허세 정치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이모경 민주당 대변인, 민주당 이미 법안 발의했다. 후한무치한 언론 플레이다. 세비 반납 운운하기 전 검찰 특활비부터 공개하라. 최민석 민주당 청년 대변인, 한 위원장 전국을 돌며 허세 정치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후한무치 허세 정치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 이제 비판의 주된 사안은 민주당에서 이미 법안을 발의한 사안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세비 반납 같은 건이겠는데. 근데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아직 답변이 없는 건 맞아 보입니다.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은 나같이 청렴 결백한 정치인에게는
필요 없어서 포기하겠다고 했다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좀 말을 바꾼 적이 있기 때문에 당의 입장이 아직 좀 정리되지 않은 측면이 있잖아요. 민주당이 17대 선배 국회의원으로서 이 대목은 어떻게 할까요, 민주당이? 저 역시 좀 헷갈려요. 예. 민주당의 입장이 처음에는 명확하게 불체포 특권 내려놓아야 된다. 또 깨끗한 정치하겠다 이런 결의를 했는데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국민들에게 아주 시원한 느낌 또 깨끗하고 좀 정도 있는 민주당의 느낌을 아직 드리지 못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럽지만 어쨌든 미래를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사실 민주당이 특권 내려놓기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원래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예. 그런 결의를 한번 다시 다지고 또 뭐 세비 반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당론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은 아마 그런 부분도 뭐 필요하다면 원내대표가 원내에서의 어떤 논의와 의제로 삼을 만하다라고 보여집니다만은 또 그런 뭐 여당에서 저런 주장을 했다고 모든 100% 다 그걸 논의하고 답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그런 것은 나름대로였는데 원내 대책 회의를 통해서 정리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세비 세비를 돌려준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자꾸 우리가 했다고 하는데 그 말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특정 의원이 아마 법을 발의는 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의 의지가 있었다면 특정 의원이 발의한 그 법안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추진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아마 그 의원의 발의라는 건요.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자랑하기 위해서 많은 발의를 합니다. 아마 지금 국회의사당 어느 창고에 있을 겁니다. 그 법안. 그런데 이제 와서 전혀 추진도 하지 않고 또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발의된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 법안을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이미 발의한 법안이야.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말 안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연 이 국회의원의 세비를 어느 기준으로 어떻게 반환할 것인가, 반납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정치 철학적인 토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 토론은 차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로 이 이야기는 흘러가는데 원칙과 상식, 비명계가 떠난 민주당, 비명계가 떠난 그 민주당에서는 친명계가 남아있는 친문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친명과 친문이 피할 수 없는 전쟁을 벌일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삼지대는 어떻게 될까요? 빅텐트는 쳐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늘막들만 쳐질까요? 일단 탈당파 3인방의 근황 전해드리죠. 미래대연합을 출범했습니다. 함께 미래로! 얼마나 정말 험난한 일들이 앞에 놓여 있을까 하는 좀 불안감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믿고 열심히 가면 성공할 수 있겠죠, 여러분? 네. 우리 국민들이 양자택일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정부와 정당을 선택하는 권리를 회복하는 국민 복권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빅텐트 말씀하셨는데 텐트 크게 쳐주십시오. 좀 추우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텐트에서 기꺼이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겠습니다. 과연 빅텐트가 쳐질 것인가? 이준석 전 대표는 일단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떴다방에는 난 함께 안 한다라는 겁니다. 아직 이낙연 전 대표를 믿지 못한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글쎄요. 서로 간에 신뢰가 없으면 빅텐트도 쳐질 수 없겠죠. 이게 빅텐트가 될지 떴다방이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우리는 이번에 이런저런 비빔밥 만들려고 모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특별한 비빔밥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텐트보단 좀 멋있는 비도 막을 수 있고 바람도 막을 수 있는 큰 집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큰 집에 참여하려고 하는 정파들은 국민 앞에 다음 대통령 선거 정도까지는 우선 무조건 함께 할 것을 서약한 정파 정도만 저는 함께 해야 된다. 떴다방 같은 이미지로 비친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런 결사체에는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떴다방. 떴다방의 의미는 많죠.
총선을 앞두고 당장 공천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아주 잠깐 떴다방처럼 무언가 만들고 총선이 끝나면 다시 스르르 없어지는 정치 세력을 지칭한 표현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듣기에 따라선 저 미래대연합에 함께했던 사람 중 누군가는 저 떴다방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의 목소리로도 들립니다. 윤경호 의원님, 좀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대형 미디어월에 쭉 제3지대 창당하는 분들을 모았는데 이 중에 이 전 대표가 얘기하는 뭐 떴다방이 있을까요? 이 전 대표 본인도 해당할 수 있겠고요. 뭐 누구는 해당된다, 누구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 본인들이 굉장히 기분 나쁠 테니까 제가 그걸 분류는 못 하겠고요. 예. 다만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떴다방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를 피할 수 없는 게 왜 하필 선거 직전에 그것도 D-100, D-90을 얘기하는 이 시점에 정당을 만들었을까? 대한민국의 양당 체제, 굳건하게 굳어져 있는 이 양당 체제에 제3의 선택 대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잖아요. 그러면 꼭 총선 전이 아니라 평소에 왜 그런 노력을 왜 못했을까? 물론 이유는 다 알죠. 그렇지만 지금 여기 하겠다고 깃발을 꽂은 분들이 그렇게 일반 국민조차도 알고 있는 그 이유를 뛰어넘는 뭔가 명분을 좀 내놔 봐야 되는데 그런 명분은 별로 얘기 못하면서 뭐 빅텐트가 어떻고 떴다방이 어떻고 이러는데요. 과거의 사례를 놓고 보면 뭐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급 리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 같은 지지를 보낼 계층이나 또는 지역 그리고 중요한 게 정강과 정책이잖아요. 이 정강과 정책이라는 거에 오히려 더 주목합시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공허한 얘기 되지 않겠어요? 앞에 1번, 2번에서 좀 자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나머지는 다 분화방이고 떴다방이다라고 아마 큰 소리를 치겠죠.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불과 뭐 일주일 만에 3만 명의 뭐 온라인 지지자를 끌어모았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뭐 이낙연 전 대표는 모르겠습니다. 뭘 가지고 본인이 절대적인 이 지지층이 있다고 자신을 할지. 그러나 지금 나와 있는 이 정당 추진하고 있는 제3 세력이 정말 길게 갈 수 있는 선택 대안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뭘 국민에게 보여줘야 될까? 명분 이런 거는 이미 지금 늦은 것 같아요. 과연 제3 세력으로서의 선택 대안으로 찍힘을 당하고 싶으면 뭘 보여줘야 될까? 그걸 좀 고민을 해서 보여달라 이 주문을 하고 싶어요. 예, 그런가 하면 비명계 3인방이 떠난 자리 그 민주당에서 친명이 친문과 비판과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친명 원외 조직 민주당 혁신행동에서 임종석, 노영민 두 전직 비서실장 친문이죠. 이 두 친문은 윤석열을 발탁한 진실부터 밝혀라. 이야, 이게 언제적 그 책임론이죠. 언제적 책임론이죠. 이게 대선 패배 책임론부터 쭉쭉쭉 고구마 캐내듯이 연결된 겁니다. 윤석열을 왜 발탁했느냐를 지금 문제 삼고 있어서 당내에서도 논쟁의 지점은 있습니다. 논란의 지점은요.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한 인사들이다. 이 사람 총선 나오면 안 된다. 이게 사실은 방점이 찍혔겠죠. 임종석, 노영민 출마 비판. 뭐 굳이 탈당을 하지 않고 당에 남은 친문 윤영찬 의원을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뭐 어제 오늘 뉴스가 아니라 다뤄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임종석, 노영민 이 친문 대 친명 이유는 총선 나오지 마라. 왜 윤석열 대통령을 발탁하지 않았느냐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비명계가 나간 민주당에서 이제 남아있는 친문을 공격한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지점이에요. 과연 정통적인 민주당의 구성 세력이라면 소위 친명 세력들이 저렇게 친문에 대해서 저렇게 공격적일까? 또 일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강한 어떤 비난 여론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과연 이게 순수한 그동안의 전통적인 민주당 세력인가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애초에 친명이 왜 친문을 공격하는 겁니까? 친명과 친문은 왜 안 친합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쨌든 그런 전체적인 역사성 속에서 민주당 지지자, 민주당의 철학과 전통을 갖고 있다면 저런 지점까지는 나가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이제 그 당의 원내대표를 만났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한 통합적 운영의 의미가 단순히 탈당하지 말고 단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민주당 내의 친문 진영에 대하여 조금 그 여지를 두어라 그런 그 얘기로 들리거든요. 지나치게 윤영찬, 뭐 임종석, 노영민에 대해서 반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완전한 완벽한 친노 친문 진영도 배제하는 친명 체제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 예. 그것은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뜻일까? 정말 이 논의를 운영해가는 사람들이 과연 순수하게 민주당 세력일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전해철, 임종석, 노영민, 고민정, 윤영찬 이런 사람들은 다음 전당대회 때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말씀 주신 통합적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분열의 요인이 내재되어 있는 발언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물론 모든 친명이 모든 친문을 공격하고 나섰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친명과 비명계의 눈에 보이는 이 치열한 싸움 그리고 비명계가 떠나간 이후에 이제 친명과 친문 간의 갈등 전선이 또 하나 드러난 셈인데 안영환 의원님 물론 이제 친이 친박도 치열하게 뭐 공천을 두고 뭐 전쟁과 가까운 설정을 벌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는 양상이 과거 친이 친박이 벌였던 계파 싸움과는 또 사뭇 좀 달라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정도까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때 뭐 사실 이제 세력의 균형 내지는 또 강력한 차기 대권 후보로서 박근혜 당시 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직 대통령 대 차기와의 그 싸움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의 친문과 친명의 싸움 뭐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지만 어찌됐든 친명이 굉장히 지나치게 배타적인 조직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저런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친명이나 친문인이 하면서 뭐 정치적 노선이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네는 우리 편이 아니야라고 자기의 울타리를 좁게 치는 그 친명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정상적인 정당 운영이 저러면 안 될 텐데 결국 정치는요 외연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게 정치입니다. 그럼 껴안고 새로 확대해가는 게 정치인데 저렇게 자기 울타리를 좁혀간다? 과연 저게 정치일까? 저렇게 정당 활동할 수 있을까? 선거에 임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저런 극단적인 또 이제 지금 저기 행동에 나선 민주혁신행동 분들이 극단적인 팬덤 정치하는 분들입니다. 저분들이야말로 한국 정치에서는 굉장히 배제돼야 될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팬덤을 가지고 지지한 사람만이 최고 옳다. 한국 정치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그게 일단 이슈화가 돼요. 언론에 의해서. 이슈화가 되면 곧 정치화가 됩니다. 정치화 단계에서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올바른 길은 정책으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념이 뛰어든 겁니다. 이념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뛰어드는 게 진영입니다. 이념까지는 뭐 그래 너는 뭐 좌파니까 나 우파니까 오케이. 그렇지만 진영이 뛰어들면은 이념이고 뭐고가 없습니다. 그냥 내 편 옳고 저 편 틀린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진영 싸움의 극단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같은 정당 내에서도 약간의 출신 성분, 약간입니다. 출신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공격을 한다. 그리고 너 내 편 끝까지 안 들면 적이야라는 거. 이게 한국 정치를 지금 퇴행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조그만 당내에서의 내부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극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사실 얼마 차이 안 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실명을 언급할 수 없겠지만 저도 이제 국회 취재하면서 친문이었다가 친명으로 바뀐 인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과연 누구를 친문으로 누구를 친명으로 가를 것인가 뭐 나름의 기준이 있겠죠. 어쨌든 친낙계 행사에서 이번엔 이재명 대표에게 막말이 나와서 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살면서 목에 칼빵을 맞았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님의 주요 일정 병원, 법원,
법원, 남해당 당대표로 이재명 대표님 너무 좋구나.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반인륜적 망언을 했습니다. 탈당 명분으로 지지자들의 강성 발언을 문제 삼던 당사자들이 극우 유튜버들도 쓰지 않는 극언을 쏟아내는 기본 인륜을 저버린 상황이 개탄스럽습니다. 이 전 대표는 해당 막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십시오. 그러자 이낙연 전 대표가 사과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문제 발언하신 분께 강한 유감, 어느 경우에도 품위를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조롱 섞인 저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죠. 여야를 떠나서 이런 적절하지 못한 표현은 퇴출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엄선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 주인공부터 만나보시죠. 북한이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표현한 이후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했습니다. 조선중앙TV부터 들어보시죠.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으로 단정하시면서 우리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든다면 주저없이 수중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버릴 것이라고 하시면서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어제 오후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로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했다. 그다음에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뭘까요? 음속보다 5배 빠른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서울 1분대에 도달 가능하다라며 요격이 불가하다라고요. 미국에서는 극초음속 무기를 방어할 어떤 수단도 없다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말로써 그리고 신무기로서 한반도의 긴장감을 북한이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 사진도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사실은 우리가 저거 무시해도 된다 이런 발언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극초음속이든 초초음속 미사일이든 사실은 북한이 이미 수도권을 겨냥한 그 옛날 무기인 장사정포만으로도 한반도의 위협은 이미 충분한 상황 이런 거죠. 무슨 말이냐면 북한이 쏘기로 마음 먹었다면 그것이 핵미사일이든 극초음속 미사일이든 장사정포든 우리에게 어느 것 하나 위협이 되지 않는 건 없다는 거겠죠. 문제는 북한이 새삼 저기에 위협적인 발언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한 스푼 더하면서 우리를 굉장히 총선을 앞두고 위험한 분위기로 몰고 가려는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일본하고 친한 척하고 그러면서도 각하 표현 썼잖아요. 우리하고는 또 말하면 과거에 보면은 네. 봉남하면서 통일하는 일본하고 통하면서도 남한하고는 하지 않겠다는 심리전을 쓰고요. 다른 한편으로 지금 마하 5 정도의 어떤 초음속 부분은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쇼이그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나서 봤던 초음속 장비가 벌써 북한에 수용되고 있다, 개발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결과적으로는 한편으로는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들어와서 굴고 군사 합의를 깨면서 오히려 남북 간의 긴장이 고도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남한 총선에 개입하려는 의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내부의 교란들을 좀 줄이려고 하는 의도, 그런 것이 그 안에 섞여 있지 않느냐. 우리가 자신 있게 러시아와 또 중국과 힘을 합쳐서 이 김정은 체제가 요지부동으로 강건을 할 것이다. 또 주적인 남한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소식입니다. MBC 법원이 MBC에 대해서 정정보도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미국 방문 시 윤 대통령의 발언을 MBC가 잘못 보도했다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겁니다. 정정보도문 1회 낭독하고
통상의 자막과 같이 표시하라. 이행할 때까지 외교부에 하루 100만 원 지급하라 라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MBC가 오보를 했다는 겁니다. 바이든은 발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바이든을 굳이 자막에 넣어 정보 전달에 왜곡이 생기게 했다라고 법원은 MBC의 오보 판명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도훈 홍보수석입니다.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입니다. MBC가 왜곡 보도했다라는 윤 대통령의 지난 발언은 이 발언이었습니다. 승인 안 해주고 난리는 쪽팔려서 MBC는 이 발언에 바이든이라고 표기를 했고 미국이라는 하지도 않은 발언을 추가해서 왜곡했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요. 주장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MBC가 도저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증도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송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법원이 판결을 갖다가 결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예 하지 않은 말 있지 않았습니까? 가로치고 미국. 이거는 아무리 봐도 저 대통령 그 말씀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저렇게까지 왜곡해가지고 그 자막까지 만든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고 빨리 그 MBC는 정정 보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소한다라고 하니까 고등법원 결정 어떻게 나올지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MBC가 잘못한 거다. 윤경호 의원님. 바이든 논란은 저는 보면 볼 때마다 왜 국민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게 과연 법원이 이렇게 정답이니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국민이 따라갈 일인가? 저 판결 나오고 나서 진시황이 죽고 나서 했던 지록 위마라는 그 사자성어를 다 얘기했잖아요. 아니 국민들에게 이게 사슴이 아니고 말이다라고 그렇게 끌고 간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저걸 난리면이라고 생각하고 바이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의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다면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 사안마다 본질을 얘기했는데요. 저 건에 대해서는 전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시원하게 제가 뭐 이런 얘기한 거 오히려 국민에게 이렇게 들렸다면 사과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넘어갔다면 오히려 더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을 텐데 이제 이게 2022년 9월에 벌어진 일인데 아직까지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에게 오히려 모욕감을 주는 거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마 대통령실이나 외교부가 잘 알 겁니다. 자, 이번 KBS 출신 안영환 의원님. 자, 법원이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많은 관련 전문가들이 알 수가 없다.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 불분명하면 보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의 기본입니다. 언론은 확인 또 확인입니다. 그런데 저 보도를 한 건 편견이 들어가 있었다고 봐요. 편견 플러스 약간의 적의도 들어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도가 된 건데 지금 확인하지 않고 아까 우리 정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로 열고 미국이라는 걸 써가지고 또 가로 닫고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언론 교육을 받았다. 정상적인 언론 시스템 하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보도를 한 겁니다. 확인되지 않으면 보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0명 가운데서 9명이 이거 맞다 하더라도 한 명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 보도 못하는 겁니다. 그 한 명이 납득할 정도까지가 돼야만 보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해가지고 이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그건 잘못된 거죠. 네. 김영주 의원님.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여기서 법원의 결정이 잘 모르겠다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절반이 맞을 수도 있고 절반이 틀릴 수도 있다.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만 MBC가 잘못한 것은 너무 확정적으로 미국은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매우 잘못한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잘못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MBC 스스로도 한쪽 방향으로 많이 밀고 간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지만 이 판결 내부로 보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은 완전히 오보처럼 얘기하는 것도 무리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양한 분들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6초 광고 보고 김진의 덜아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지금부터 김진의 돌직구쇼 유튜브 계정에서만 시청하실 수 있는 김진의 덜아방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김영주 의원님과 정혁진 변호사님 두 분 모시고 본방에서 못다한 이야기 라방에서 여기 갈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